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김동연 지사의 그런 대한민국 금기깨기라는 책을 보면서 전 제일 가장 와닿았던 문구가 뭐였냐면은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탄핵 정국 딱 그 말 그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얘기는 제가 그 부총리 그만두고 야인 시절에 전국을 제 아내랑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수에 있는 어느 작은 어촌 마을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딱 해당하는 말이죠. 지금 네. 국민이 나라를 걱정을 하고 있죠. 참 그러니까요.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왜냐면은 지금 헌재에서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사실상 이 선고일 지정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한 얘기들이 국민들이 이제 납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변소도 아니고 거짓말도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심이 좀 많았던 걸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했던 것들을 보면 아주 찌질이 짓을 했죠. 찌질이다. 예. 예. 그리고 뭐 탄핵 인용이 뭐 만장일치로 나올 거를 저는 뭐 그렇게 네. 믿고 있고요. 이와 같은 계기에 그 확실한 개못 대엄 받는 개헌까지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확실한 것을 보여줘야죠. 아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공직사회에 조우할 기회는 혹시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제가 예.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부총리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은 검사가 아니었죠. 네. 그 당시 검사가 뭐 이렇게 그렇게 만날 정도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제가 그만둔 뒤에 이제 이번이 뭐 약간의 벼락 출세 비슷한 걸 했었고 처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던 건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처음 네. 만났습니다. 예. 그 대선 때 만나서 아무래도 이제 공적인 대화가 있고 사담이 있을 텐데 행사 같은 데서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에서 여러분 보고 네. 따로 요청이 있어 따로 한 1시간 40분 둘이 만난 적 있습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 사적으로 둘이 만났을 때 그분의 대화 태도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안 만나고 싶었는데 중간에 이제 참 그 제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이 요청을 하셔서 보안을 전제로 만났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한 90% 혼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부총리 앞에 네. 두고 90%를 예. 아니 근데 보네. 그게 그나마 덜한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 나중에 얘기 보니까. 들어보니까 네. 뭐 95% 이상인데 그러고 그때는 저를 설득해서 어떻게 자기랑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는데도 아쉬운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예. 한 90% 혼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좀 가는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 얘기는 아주 그 직설적이고 아주 심플했습니다. 예, 직설적이고 네. 심플하다는 거는 쉽게 해서 우리 김동연 후보 나랑 같이 단일화합시다. 이 얘기 이렇게 한 겁니까? 선배님 같이 하시죠. 선배님 같이 선배님, 하시죠. 예, 이런 하시죠. 얘기하고 저는 그때의 그 대선 후보로서 그 끝까지 제 주장과 가치를 주장하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깨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나 이제 양당 구도로 이제 이 강고하려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요청을 그 윤석열 이재명 후보로부터 받고 네. 고민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왜 정치를 했을까?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정치로서 뭔가 할 수 있다면 하고자 하는 가장 우선순위 높은 건 뭘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얘기를 했죠. 네. 그때의 1번이 권력구조 개편이었습니다. 뭐 맞아요. 하여튼 네. 2번이 이제 정치 개혁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서 부총리까지 하셨으니까 국무총리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고 그때는 이미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총리 제의를 거절한 게 이미 맞아요. 언론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났었으니까 아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서울에는 오세훈이 있으니까 이 그대로 옮기면 서울에는 오세훈이 있으니 경기도로 나가시면 필승입니다. 그리고 당을 개혁해야 되겠는데 당을 접수해 주십시오. 이게 윤석열 말이었고 저는 뭐 네. 저는 그 말 듣는 순간에 안 그래도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았는데 이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아니, 왜냐면은 이게 그, 제가 들으면서 딱 느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녹취록 이제 나온 후보 시절에 나온 거 당에 들어가면 3개월 안에 뽀개버리겠다. 물론 이게 맞아. 예. 3년이 걸렸어요. 당에 뽀개는데 지금.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당을 뽀개는데 혹시 김동연 지사님 앞에서 당을 뽀개려고 했던 구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갑자기 그러니까 야 희한하다 진짜. 아니 근데 지사님 예. 책을 읽어보면은 그 사회적 신뢰,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일회성 만남에 그 사람이 현혹되지 않는 분으로 보이는데 처음 만난 첫 자리에서 그런 자리 제한 비슷한 걸 한다거나 앞에 있었던 뭐 정치 개혁이라는 권력구조 개편 같은 대의엔 동의하지 않으면서 먼저 이런 식으로 유인한다는 게 맞득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득지 예. 않죠.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만날 적부터 맞득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부탁한 분에게도 만나긴 하겠지만 내 말 섞긴 싫다. 들어는 보겠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고 이거를 또 재미있게도 이제 제가 나중에 경기지사가 된 뒤에 네. 그 윤석열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아, 또? 예, 여러, 한번 더, 예. 여러 도지사들하고 저녁을 한번 초대한 적이 있어서 네. 그랬더니 들어오면 저를 딱 보더니 약수하면서 제 말씀대로 경기지사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얘기 이렇게 여러 사람들 해도 됩니까? 하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 하고 다 듣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옆에 들은 모 도지사가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살짝 그 얘기를 자기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랬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자당의 후보로 나가서 경기도지사 된 것도 아니고 자기 참모랑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제 경기지사 때 내부 공천을 돌이켜 보면 사실 당에서도 뭐 엄청난 사실 뭐 폐악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홍보수석을 내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홍보수석으로 임명할 사람을 내보내서 사실은 그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지. 굉장한 네. 불이익을 받던 것도 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아마 김 지사님이 윤 대통령 말을 들으셨다라면은 그럼 아마 당에 와서도 당을 뽀개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생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신 대표님 저는 그 일도 갈 생각도 네. 없었고요. 네. 제가 아주대 총장 할 적에 그 당시 그 여당이죠, 그러니까 국힘이죠. 네네. 지금의 저한테 비대위원장 오퍼를 제의를 했었어요. 비대위원장 제안까지? 제안을 했는데 네. 그때 제가 이런자에 거절했었거든요. 3일을 제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요청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분이어서 그 당하고 저건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했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그 당시 후보랑 만나서 뭐 저는 일도 생각이 없었고 네. 그리고 만나보니까 뭐 이거는 더더욱이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네. 들었었지요. 권한 대행이 들어섰을 때 경제부총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재정 전문가이다 보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예산을 좀 쓰는 쪽으로 풀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는 본인의 자의일까요? 아니면은 최상목? 외력이나 최상목 그 외력에 의한 것일까요? 지금 상황이. 우선은 최상목 그 대행은 재정을 한 번 더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재정을 네. 안 했어요. 거시경제 전문가가 아주 뭐 훌륭한 후배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전재정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던 그 도구마에 이 압도가 당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뚫기 위한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까지 윤 정부가 했던 것을 뒤집어야 되니까요. 그 정도의 할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배짱 또는 그런 결단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건 배짱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 아니에요? 상식만 있다고 아니 할수 그러니까 있을 우리 것 곽수환 같은데. 씨 상식 얘기하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최상목 그 부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재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 불임명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눈치 보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네. 직무유기죠.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최상목 대행은 그 딴 눈치 볼 거 없고 큰 길로 가야 됩니다. 대로로 가야 되고 그게 잘 뭔지 모르겠으면 서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면 됩니다. 임명권자도 또 여당의 대행 노릇해서도 안 되고 네. 지금은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는 국민들에 대한 불만도 점점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이제 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는 뭐 기대는 다 접은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지금 이 위헌적 상황을 방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직무유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릴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내란 관련해서도 수사를 아마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이제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다. 최상목 대행은 이거에 대한 다 책임을 결국 물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최상목 대행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불확실성을
더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어떻게 저런 분이 경제수석을 했고 어떻게 기재부 장관을 해서 이 지금 대행 자리까지 왔는지가 정말 의문인 겁니다. 그런 이번에 상황. 그 내란이나 계엄 관련해서 그 기획했거나 동조자들은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 또 법원에 그 폭력으로 난입한 사람들은 서부지법. 네. 사면 법을 고쳐서 음. 사면을 해주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 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확실하게 그렇지. 본을 보인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 얘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란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최고 행위자 포함하여 네. 중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부하 수행자까지 또 이렇게 포함된 뭐 얘기입니까? 그건 좀 이제 정상을 봐야 네네. 되겠죠. 그렇지만 주요 가담자나 네. 또는 뭐 기획했거나 특히 서부지법에 의원에 난입한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주동자들이나 사람들은 사면권 박탈해서 네. 그 아주 본을 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껄끄러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유시민 작가 사실 이미 발언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일단 유시민 작가랑 김동연 지사님은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사이죠. 아는 사이예요. 네, 아는 네. 사이라는 것은 두 분이 뭐 따로 이런 차담을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네. 따로 뵙지는 않지만 뭐 네. 그 아는 사이죠. 예, 노무현 정부 때 같이 또 복지부 장관 하셨고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 이제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칭하기를 그 정말로 이제 입에 옮기기 좀 그렇지만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 표현을 듣고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뭐 짱돌이나 바위돌이 날라오면 뭐라고 하겠지만 뭐 조약돌 하나 날라온 거 가지고 뭐 제가 답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기죠. 네, 그냥 비유적인 예, 표현으로 뭐, 이제 예, 그랬다는 별로 이렇게 건데. 뭐 괜찮지 않습니다. 그럼 예. 그 이제 근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 유시민 그 작가의 뜻이 그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경기도지사 전임 지사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아마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 김동연 지사가 수혜를 보지 않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다투더라도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질문 같거든요. 네. 글쎄요, 뭐 유 작가께서 하신 거에 제가 뭐 이렇게 일일이 반응 보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분명한 거 하나는 제가 선거에서 이긴 겁니다. 음.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아까 잠깐 선거 얘기 나오고 그 상대 후보 얘기도 나왔는데 네. 선거 초기에 제가 10%포인트 앞섰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를 수차 방문하면서 선거운동 저희는 선거 때 저와 김은혜 후보가 아니라 저와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7개 우리 광역 자치단체 선거 중에서 우리 저 5개밖에 못 이겼거든요. 맞아요. 네. 그 선거 제가 이긴 걸로 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정치 시간표라는 게 다음 주가 탄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선거까지 6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정리라는 것도 경선 기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만 주어져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누가 봐도 지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필요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림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지사님하고 김부겸 총리가 같이 행사를 하는 거는 많이 보이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세 가지 그림이 그려지는 행사는 잘 못 본 것 같은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어제 7번째 나라 랩과 이제 사회자 간 행사에 김부겸 네. 총리는 오셨고 네. 김경수 지사는 못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뭐 김부겸 총리하고 뭐 의도적으로 같이 행사에 모이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경제부총리 때 우리 김부겸 총리가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는 경남지사였고 다 가깝고 신뢰관계가 있는 분들이고 그렇지만 지금 뭐 서로 간에 생각이나 또는 지향하는 바는 뭐 비슷하지만 서로에 따로 모여가지고 뭐 합종 연행하고 뭐 이런 네. 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앞으로 좀 두고 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당이 이제 잠룡들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여당이야말로 지금 굉장히 오색 빛깔의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후보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렇죠. 대부분 아는 분들이죠. 네. 예, 예. 그 초창기에 보면 오세훈 시장하고 약간 묘하게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간의 그런 연합적인 그런 측면들도 많이 구상을 하셨었잖아요.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 유정복 시장하고 같이 이제 수도권 그 시장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세훈 시장
스타일리스트시죠. 스타일리스트가 예, 예. 많은 말을 함축하는 것 같아요. 그 스타일리스트라는 게 예. 결과물은 잘 안 나온 모양이죠 보니까. 그래도 뭐 한강에 뭐 이렇게 보여줘요. 애도 많이 쓰시고 네. 그러셨죠. 예. 아니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 후보들 중에서 가장 그 경쟁을 한다고 해야 됐을 때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누구를 꼽습니까? 국힘엔 아무도 없습니다. 국힘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한테 질 겁니다. 네. 뭐 어떤 후보도 뭐 우리 민주당 후보한테 못 이길 겁니다. 뭐 제게 가장 뭐 위협적이고 껄끄러운 후보라면 이재명 후보죠. 네. 네, 뭐 여당 후보에는 우리 민주당 후보에게 적수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